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심혈관계 약제 처방의 정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관상동맥 질환과 신부전의 포퓰러 드럭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약제는 크게 항혈심증제, 항혈소판제, 스타틴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증례입니다. 흉통이 주소인 65세 남성이십니다. 이분은 계단을 오르거나 빠른 걸음을 걸을 때 나타나는 흉통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흉통의 양상은 가슴 중앙부 압박감으로 나타났고 휴식 시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2달 전부터 증상이 발생하였고 최근 한두 주간 빈도가 증가하였습니다. 흉통과 함께 약간의 호흡곤란, 약간의 식은땀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고혈압 약을 10년 이상 드셨고 5년 전부터 당뇨병 진단을 받아 약을 드시고 과거에 흡연하셨던 과거 흡연자이십니다. 가족력으로는 부친이 62세에 관상도매 시술을 받은 가족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흉통이 주소인 환자를 보면 흉통을 분류를 해야 됩니다. 흉통을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흉통의 캐릭터와 흉통의 유발 요인, 어그라베이팅 팩터와 흉통의 완화 요인, 릴리빙 팩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경우 흉통이 가슴 중앙부 압박감으로 나타났고 계단 오르기, 빠른 보행 등을 할 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고 휴식 후 5분 정도 지나면 증상이 자연 소실되는 전형적인 협심증, 티피컬 안자이나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안자이나가 의심이 되면 이분이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인지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인지를 분류를 해야 되는데요.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의 경우에는 관상동맥에 있는 플락이 럽처가 되면서 트롬부스가 생겨서 코로나리 아테리가 니어 토탈 또는 토탈 오클루전이 생겨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크게는 언스테이블 안자이나와 MI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휴식 후 5분 정도 지나면 증상이 소실되고 안정 시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걸로 봐서는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이 더 의심되는 분이십니다.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의 경우에는 플락이 코로나리 아테리의 플로우를 막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플로우는 유지가 되고 플락이 아직 럽처가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번처럼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이 의심되는 분은 신체 검사와 기본 심전도, 혈액 검사,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 진단을 위한 영상 검사가 필요한데 최근에는 관상동맥 CT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혈압은 고혈압을 보였고 심음은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베이스라인 심전도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의 경우에는 STT 웨이브의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과 감별하는 데 중요하겠습니다. 혈액 검사로서는 관상동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디슬피데미아와 당뇨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고 CKD에 대한 검사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리피드 프로파일을 확인하고 당뇨 검사를 해야 되고 크레아티닌 수치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와 함께 급성광상동맥 증후군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트로포닌이나 CKMB 같은 심근 요소를 측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베이스라인 심전도와 베이스라인 트로포닌과 CKMB가 노멀이었기 때문에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이 아닌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임상 양상으로서 그리고 위험 요인으로서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이 의심되는 분의 경우에는 관상동맥 CT를 찍어서 실제로 관상동맥에 플락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레프트 안테리어 디센딩 코로나리 아테리에 시그니피컨트한 즉 70% 이상의 플로우를 감소시킬 만한 유의한 플락이 있었고 플락의 양상은 non-calcified 플락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코로나리 칼슘 스코어가 350 정도로 상당히 진행된 관상동맥 석회화가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분은 만성광상동맥 증후군,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이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약물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의 약물 치료는 크게 두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증상 조절을 위한 항혈심증제, 항허혈 약물이 되겠고, 추후에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이나 MI로 나타날 수도 있는 심혈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과거 유로피안 하트 저널에 실린 알고리즘인데요. 코로닉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코로닉 코로나리 신드롬의 치료에서 크게 두 축이 안자이나 릴리프와 이벤트 프리벤션임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항혈심증, 항허혈 약물로는 주로 사용되는 약으로 베타 차단제, 칼슘 채널 블러커, 나이트레이트, 이바보라딘, 니코란딜, 라놀라진, 트리메차지진이 있습니다. 약제별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타 차단제는 안정형 협심증과 급성관상동맥 증후군 그리고 신부전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약제이고 안정형 협심증, 급성관상동맥 증후군, 신부전에 널리 사용되는 약은 카베딜롤과 비소프롤롤이 되겠습니다. 만약 증내의 환자분이 고혈압이라면 카베딜롤과 비소프롤롤을 일반 고혈압 약제에 처음 사용하는 도주로 사용해도 되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이번에 혈압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고 신부전이 동반이 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초기 용량은 카베딜롤 3.125mg 하루 2번, 비소프롤롤 1.25나 2.5mg 하루 한 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고혈압에 사용되는 카베딜롤과 비소프롤롤 용량은 카베딜롤 12.5mg 또는 6.5mg 하루 2번이나 비소프롤롤 2.5나 5mg 하루 한 번을 쓰면 되겠습니다. 나이트레이트의 경우에는 관상동맥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증상을 조절하는 데 매우 유용한 약이고 크게 증상 조절을 위해서 쓰이는 나이트레이트는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전과 니트로글리세린 스프레이가 되겠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전과 니트로글리세린 스프레이 둘 다 증상이 나타날 때 또는 증상이 나타날 것이 강하게 예측이 될 때 미리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5분 간격으로 3번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3번 사용해도 통증이 남아있다면 바로 진료를 받도록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혈관 확장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고 두통, 저혈압, 일회성 저혈압 등이 되겠고 얼굴 홍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비아그라 같은 PD5 억제제와 함께 사용하면 혈관 확장이 과하게 나타내서 혈압 강화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병용 금기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도 항허혈 약제로 흔히 사용되는데 암로디핀과 딜티아즘을 주요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암로디핀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용량인 5mg QD를 사용하면 되겠고 딜티아즘은 서방형 제제를 주로 사용하는데 90mg 하루 2번이나 180mg 하루 1번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딜티아즘의 경우에는 하트레이트도 감소시키기 때문에 하트레이트를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포타슘 채널 오프너인 니코란딜의 경우에도 항혈증 약물로 흔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니코란딜은 일반적으로 5mg을 하루 2번이나 3번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관상동맥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대사 조절, 패티에시즈 옥시데이션 이니비션을 통해서 심근의 허혈을 줄이는 약제인 트리메타지진도 2차 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량은 트리메타지진 MR 제제 35mg 하루 2번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이 있으면서 협심증이 있고 하트레이트가 70 이상으로 약간 베이스라인에도 레스팅 시에도 좀 빠른 경우에는 하트레이트를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코라란을 2차 약제나 3차 약제로 사용할 수 있는데 프로코라란의 경우에는 하트레이트가 70 이상인 경우 주로 사용하게 되겠고 5mg 하루 2번을 사용하고 레스팅 EKG에서 심박수를 6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항협심증 약물은 환자의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트나 언더라인 디지즈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 obstructive coronary artery disease가 있을 때는 칼슘 채널 블러커 중에 디하이드로피리딘 계통인 암로디핀이나 펠로디핀, 그리고 non-디하이드로피리딘인 딜테아짐이나 베라파밀도 사용할 수 있고, 베타블로커도 obstructive CA 때 흔히 사용되는 약제입니다. 다만 베타블로커의 경우에는 사이너스 기능에 장애가 있을 때는 금기가 되겠습니다. 나이트레이트와 니코란딜도 흔히 사용되는 약제인데 주로 obstructive CAD나 베소스파스픽 안자이나 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바브라덴의 경우에는 하트레이트를 감소시키는 약제로서 2차 약이나 3차 약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성관성동맥 증후군에서 흔히 사용하는 항혈 약물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타블로커와 CCB를 다양한 형태의 조합으로 1차 약이나 2차 약으로 사용하게 되겠고, 그 외에 이바브라딘, 트리메타지딘, 라놀라진, 그리고 니코란딜 등을 2차 약이나 3차 약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종합해 보면 환자의 증상 조절을 위해서는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정을 사용해서 사용법을 미리 교육을 하고, 환자의 혈압에 따라서 암로디핀 용량을 조절해서 칼슘 채널 블로커를 쓰고, 그리고 환자에게 식사이너스 신드롬이나 베타블로커의 영향을 받는 CVR 안자이나 같은 특별한 컨트라인디케이션이 없다면 비소프롤롤 같은 베타블로커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이트레이트나 칼슘 채널 블로커, 베타블로커를 사용했는데도 안자이나 증상이 충분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포타슘 채널 오퍼너인 니코란딜이나 패티엑시드 옥시데이션 이니비터로서 사용할 수 있는 트리메타지진을 2차 약이나 3차 약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선도맥 질환 약제에서 증상 조절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축은 심혈관 사건을 예방하는 약물입니다. 만성 관성동맥 증후군 환자는 나중에 추후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MI 또는 급성심장사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심혈관 사건을 예방하는 약제 사용이 매우 중요한데요. 심혈관 사건 예방 약제로는 크게 항효소판제, 그리고 심방세동 같은 항응고제 적응증이 될 경우에는 도학을 사용할 수 있겠고, 스타틴을 사용해서 아스로스크레스의 진행을 억제시키고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을 조절하는 ACE 이니비터나 ARB, 아니 등을 사용할 수 있겠고,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SGLT2 이니비터나 GLP-1 아고니스트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행된 RCT에서 관성도맥 질환 환자에서 심근경색 뇌졸중 혈관 재생술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때 효과를 보였던 항염증제인 콜치신도 저용량으로 콤비네이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혈관 사건을 예방하는 약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항효소판제와 항응고제인데, 이렇게 항효소판제나 항응고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GI 블리딩 같은 블리딩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블리딩도 심혈관계 사건을 유발시키고 환자의 사망을 증가시키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항효소판제와 항응고제를 사용할 때 같이 PPI를 사용해서 위장관 출혈의 위험을 낮추는 것도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항효소판제로 아스피린을 1차적으로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카프리 연구나 호스트 에그잼 연구를 통해서 아스피린보다는 클로피도그렐을 사용하는 것이 블리딩 부작용도 약간 더 줄이고 동맥경화성 혈관질환 예방 효과도 좀 더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어서 근래에는 관성동맥 질환 환자에서 아스피린 대신 클로피도그렐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클로피도그렐과 아스피린을 비교한 RCT는 카프리 트라이얼이 있습니다. 카프리 트라이얼 결과 아스피린 복용군보다 클로피도그렐 복용군이 이스케믹 스트로크나 MI, 바스큘라 데스의 발생률이 좀 더 적었고, 서브그룹 아나리시스 결과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아스피린보다 더 예방 효과가 좋았고, 스트로크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은 아스피린보다 예방 효과가 더 좋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상도맥 질환으로 PCI 후에 장기 유지요법으로 사용하는 항요소 판제로 아스피린을 사용할지 클로피도그레를 사용할지 비교하는 대규모 RCT가 호스트 이그제임 연구입니다. 호스트 이그제임 연구는 한국에서 시행된 대규모 RCT이고 이 RCT 결과 1차 복합 종료점이 아스피린보다 클로피도그렐이 더 적었고 그와 함께 블리딩 이슈도 아스피린보다 클로피도그렐이 더 적었고 혈전증 사건도 클로피도그렐보다 그러니까 아스피린보다 클로피도그렐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PCI 이후 장기 유지요법으로 혈전증 사건 및 출혈 위험을 동시에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클로피도그렐 단일요법을 이제는 장기 유지요법으로 더 공고할 만한 근거가 생겼고 특히 한국인 같은 이스트에이시안에서 더욱더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효소판제 단독요법으로서 공고되는 다른 지침을 보면 과거에는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이나 스트로크, 특히 이스케믹 스트로크, TIA, 페리페랄 아테리 디지즈, 그리고 관성도맥 질환이나 뇌졸중 TIA가 동반된 다혈관 질환 등에서 과거에는 아스피린을 1차 치료 옵션으로 주로 생각을 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RCT 결과들을 토대로 근래에는 클로피도그렐을 1차 치료 옵션으로 더 많이 공고하게 되었고 특히 이스트아시안 한국인의 경우에는 관상도맥 질환에서도 장기 유지요법으로서 아스피린보다 클로피도그렐이 더 공고된다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여러 다양한 RCT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먼저 항효소 판제를 처방할 때 심혈관계 질환, 특히 아테로스클로틱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1차 예방을 위해서는 더 이상 항효소 판제를 쓰면 안 됩니다. 특히 동아시안 패러독스, 이스트아시안 패러독스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동아시아에는 서양인에 비해서 항효소 판제 사용과 관련된 허혈성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좋고 출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서양인보다 동양인의 경우에는 더더욱 심혈관계 질환 1차 예방을 위해서는 항효소 판제 아스피린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테로스클로틱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특히 이스케믹 인설트가 생겼던 아테로스클로틱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가 이미 생겼던 분 같으면 2차 예방을 위해서는 항효소 판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의 경우에는 항효소 판제가 사용되는 근거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리 신드롬의 패소제네시스상 코로나리 아테리에 플락이 자라서 코로나리 아테리의 블러드 플로우는 감소시키긴 하지만은 아직 플락이 스테이블하고 럽처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플레이트리 액티베이션이나 플레이트리 액티베이션이나 블러드 클랏이 생겨서 코로나리 아테리가 막힌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렇게 아테로스클로틱 카디오바스큘러 플락만 있어서 블러드 플로우만 감소한 경우에는 항효소 판제를 사용할 만한 패소피지올로지적인 근거가 좀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약물 용출 스텐트를 사용한 PCI 이후 이용 항효소 판제를 쓸 때에도 과거에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지속하는 것을 공고했지만은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에서 안자이나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PCI를 한 경우에는 이중 항효소 판제 사용 기간을 6개월만 공고하고 있고 특히 출혈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이중 항효소 판제 사용 기간을 한 달 또는 3달 단기간만 사용해도 된다는 RCT 결과들이 있습니다.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의 경우에는 관성동맥 안에 있는 플락이 럽처가 되어서 트롬보스가 생겨서 코로나리 아테리에 니어토탈 또는 토탈 오클루전이 생겨 있기 때문에 트롬보스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항효소 판제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PCI 이후 이중 항효소 판제 사용 기간은 12개월이 표준요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중 항효소 판제를 사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출혈 문제가 상당히 크고 그것이 임상적으로 예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료기간의 이중 한효소판제 사용기간을 단축하고 용량을 감량하는 ICT들이 한국을 위시한 일본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들을 정리해보면 드러그 코팅 스텐트 PCI 후 아스피린 클로피도글의 이중 한효소판 요법은 3에서 6개월만 하고 이후 클로피도글을 단독 치료를 해도 이중 한효소판제 사용기간을 12개월 가졌을 때보다 동등하거나 더 좋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으로 드러그 코팅 스텐트의 PCI를 한 뒤라 하더라도 특히 블리딩 리스크가 높을 때는 이중 한효소판제 사용을 3에서 6개월만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점은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이중 한효소판제 사용을 한 뒤에 나중에 장기간 단일 한효소판제를 사용할 때는 기존에 능히 사용되는 아스피린 단일 요법보다는 클로피도그렐 단일 요법을 장기간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RCT가 한국에서 진행되어서 발표가 되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페리페럴 아테리 디지즈의 경우에는 카프리 연구에서 보듯이 아스피린보다는 클로피도그렐이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스케믹 스트로크의 경우에도 아스피린보다는 클로피도그렐이 좀 더 유리하고 특히 마이너 스트로크나 하이리스크 TI의 경우에는 급성기 초기 3주간은 아스피린을 같이 사용해서 이중 한효소 반제를 사용하고 3주가 끝난 뒤에는 아스피린을 중단하고 클로피도그렐을 장기간 단일 한효소 반제 요법을 쓰는 것이 더 권고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일 한효소 반제를 사용할 때 아스피린을 우선 투여해야 된다는 고시가 있었기 때문에 클로피도그렐을 과연 처음부터 단일 요법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고시에 명확하게 심혈관계 질환 발병 환자의 재발 방지, 뇌혈관 질환 발병 환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아스피린 외에 클로피도그렐, 이나실로스타졸 같은 다른 약제들도 단일 한효소 반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 질환을 앓은 분이 2차 예방을 위해서 한효소 반제를 쓸 때는 클로피도그렐 단일 요법을 처음부터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심혈관계 사건을 예방하는 약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항효소 반제는 과거에는 아스피린을 1차 약으로 권고했지만 최근 특히 동아시아인 한국인에 대해서는 클로피도그렐 단일 요법도 충분히 사용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스타틴은 ASCVD 진행을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약인데 코카시안, 서양인의 경우에는 아톨바스타틴 40이나 80, 로슈바스타틴 20이나 40 같은 고용량을 사용해야 되겠지만은 동양인의 경우에는 아톨바스타틴 20ml 정도로도 로슈바스타틴 10ml 정도로도 코로나리 아테리에 아세로스크로틱 플라악이 리그레션 된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 2차 예방을 위해서 스타틴을 사용할 때는 아톨바스타틴 20 이상, 로슈바스타틴 10 이상을 사용하되 아톨바스타틴 20을 써도 LDL 콜레스테롤을 55 미만 또는 50% 미만으로 충분하게 감소시키지 못할 때는 에제티니비 콤비네이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내 환자의 경우에는 고혈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관성동맥 질환이 관성동맥 질환이 있기 때문에 AC 이니비터를 쓸 수 있다면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고 드라이 코프 등의 문제 등으로 AC 이니비터를 쓸 수 없다면 칸데살탄이나 텔미사탄 같은 ARB 제제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다면 SCBD,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예방 효과가 증명이 되어 있는 SGLT2 이니비터나 GLP-1 아고니스트를 사용할 수 있겠고 항효소 반제를 사용할 때 블리딩이 우려가 된다면 위장관 출혈 예방을 위해서 PPI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국의 보건고시에 명확하게 올라가 있지는 않지만은 환자의 추후 심혈관 사건 예방을 위한 항염증제로서 콜치신 조용량을 사용할 수 있겠고 한국에는 콜치신 조용량이 0.5mg짜리 타블렛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의 이슈는 항혈심증제를 충분히 사용했어도 불구하고 환자의 안자이나 증상이 조절되지 않거나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가 나중에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이나 MI나 카디악 데스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미리 사전에 스텐트 인서션을 하거나 캐비지 같은 걸 해서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하면 환자의 예후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들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를 증명하기 위한 대규모 RCT가 시행이 되었고, 가장 근래에 시행된 대규모 RCT는 이스케미아 트라이얼입니다. 이스케미아 트라이얼은 안장형 허혈성 심장질환, 즉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이 있으면서 그와 함께 트레드밀이나 스펙트 같은 이스케미아를 보는 검사에서 중등도 내지 중증의 이스케미아가 증명된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즉 명확하게 코로나리 아테리에 플라악이 있고 옵스트럭티브 아테로스클로시스가 명확하게 있으면서 그것이 트레드밀이나 스펙트 같은 검사에서 중등도 이상의 허혈이 증명된 아주 명확한 관상도맥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물 치료를 중심으로 한 약물 치료만을 한 컨저버티브 스트레티지와 PCI나 캐비즈를 한 인베이시브 스트레티지를 비교했을 때 최적의 약물 치료에 비해서 인베이시브 스트레티지, 침습적 치료가 주요 심혈관 사건을 감소시키지 못했다라는 결론입니다. 보면은 인베이시브 스트레티지가 초기 2년 안에는 도리어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발생률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2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약물 치료보다는 약간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올코즈 모탈리티는 인베이시브 스트레티지나 컨저티브 스트레티지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케미 트라이얼 결과 안전형 허혈성 심장질환, 즉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의 경우에 특히 중등도 또는 중증 이스케미아가 동반된 명확한 크로닉 코로나리 디지즈 환자라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최적의 약물 치료를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 이런 환자에서 최적의 약물 치료를 한다면 주요 심혈관 사건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PCI 같은 인터벤션이 인터벤션이 필요하다는 근거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에서 항허혈 약물을 충분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협심증이 지속이 될 경우에는 협심증 증상 개선을 위해서 PCI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스케미아 트라이얼을 요약하면 명확한 obstructive coronary artery disease가 있으면서 중등도 이상의 허혈을 가진 명확한 중등도 이상의 관성도맥 질환 환자라 할지라도 약물 치료가 우선적으로 권고되고 심혈관 사건 예방을 위한 PCI 같은 인터벤션이 권고할 만한 근거는 없다. 다만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협심증 증상이 조절되지 않으면 증상 조절을 위해서 인터벤션을 할 수는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케미아 트라이얼의 결론은 약물 치료 가이드라인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근거가 있는 약물 치료를 매우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 조절이 안 된다면 PCI는 증상 조절을 위한 치료로서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함께 다양한 생활습관 상담이 관성도맥 질환 환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인플루엔자나 뉴모코칼 백신 같은 예방접종, 그리고 수면, 그리고 심리사회적 측면에서의 스트레스 이슈, 우울증 이슈, 그리고 간접 흡연과 환경오염에 대한 것도 공고할 수 있다면 좋겠고요. 그리고 흡연, 약물 남용, 비만, 그리고 당뇨와 고혈압 조절, 그리고 금주, 꾸준한 신체 활동도 당연히 권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지혈증의 경우에는 스타틴을 위주로 한 ASCVD 예방 효과가 증명된 약제를 사용하게 되겠고 일반적으로 LDL 콜레스테롤 조절 목표는 55 미만 또는 적어도 베이스라인 LDL 콜레스테롤 50% 이상 감소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고혈압의 경우에도 항고혈압 약제를 썼을 때 기립성 저혈압, 기립성 현기증 같은 그런 문제가 없다면 SBP를 120대로 유지하는 것이 권고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관성도맥 질환 환자에서 혈압을 너무 낮게 낮출 경우 예를 들면 SBP를 110 미만 또는 DBP 70이나 65 미만으로 낮출 때는
코로나리 블러드 플로우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혈압은 120에 70 미만으로 더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부전의 포퓰러 드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부전의 포퓰러 드럭은 신부전 환자의 예후를 호전시키는 4개의 기둥 같은 약제입니다. 먼저 AC 이니비터나 ARB 아니가 하나의 기둥이고, 그 다음 베타 블로커가 또 하나의 기둥이고, 스피로락톤 같은 미네랄로코틸코이드 리셉터 안타고니스트가 하나의 기둥이고, SGLT2 이니비터가 하나의 기둥입니다. 아니와 AC 이니비터의 경우에는 엔트레스트와 라미프릴, 칸데살탄 등이 있겠고, 베타 블로커 중에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특히 하트 페일리어 환자의 예후를 호전시키는 베타 블로커로는 카베딜롤, 비소프롤롤, 네비볼롤이 있겠습니다. MRA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현실적으로 처방이 가능한 약제가 스피로락톤이 있습니다. SGLT2 이니비터의 경우에는 다파글리폴로진과 엠파글리폴로진을 신부전 약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젝션 프레셔에 따라서 권고가 되는 정도와 강도가 다른데요. 앞서 말씀드린 포퓰러 드러그, 아니와 베타블로커, 스피로노락톤, SGLT2 이니비터가 핵심 약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젝션 프레셔가 약간 감소했거나 그리고 감소하지 않는 신부전 환자의 경우 1차 약제가 SGLT2 이니비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신부전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1차 약제로서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빈혈, 특히 빈혈이 없다 하더라도 아이언 디피션시가 있는 신부전 환자에서 철분제 주사를 사용하면 환자의 예후를 호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트 페일리어 환자의 경우에는 CBC에서 헤모글로빈이 감소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즉 아니미아가 없다 하더라도 아이언 TIBC 페리틴을 측정해서 철분 감소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철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철분 주사를 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포퓰러 드럭은 신부전 환자의 올코즈 데스, 카디오바스큘러 데스, 하트 페일리어, 하스피탈라이제이션 등을 감소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약제들입니다. 따라서 신부전으로 진단되면 포퓰러 드럭을 가능한 4가지 다 사용하는 것이 사망률 감소에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의 경우에는 혈압이 너무 떨어지거나 그리고 키드니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포퓰러 드럭을 충분한 용량 사용하기 힘들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혈압이 허락하는 한 아주 작은 저용량의 약제라도 포퓰러 드럭을 저용량이라도 다 4가지 약제를 다 사용하는 것이 신부전 환자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예후를 호전시키는 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부전이 진단되면 포퓰러 드럭을 저용량이라도 꼭 사용하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부전으로 진단되면 초기부터 포퓰러 드럭을 사용해야 되겠고요. 저용량부터 시작해서 최대 내약 용량까지 단기간으로 그 용량까지 증량을 시키되 가능한 짧은 간격으로 증량을 시도해서 충분한 유지 용량까지 조기에 올릴 수 있으면 환자 이후에 도움이 됩니다. 포퓰러 드럭을 사용할 때 신기능과 칼륨을 체크해서 그 신기능과 칼륨의 변동이 없는지, 특히 안이나 ARB 제제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이젝션 프레셔가 감소되는 신부전으로 진단된 입원한 환자가 나중에 상태가 호전되어 이젝션 프레셔가 호전이 된다 하더라도 포퓰러 드럭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 환자 예후에 중요합니다. 포퓰러 드럭은 처음에 저용량부터 시작하고 초기에는 1, 2주마다 랩 미나 상태를 확인해서 용량을 조절하고 단계적으로 증량하되, 특히 CKD 환자나 고령이거나 노쇠한 환자의 경우에는 팔로업을 촘촘하게 해서 환자에게 키드니 인절이나 저혈압이나 디지니스, 싱코프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BP와 하트레이트, 크레아티닌, 포타슘, 신부전 증상을
자주 확인해서 환자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 포퓰러 드럭을 사용했을 때 크레아티닌 수치가 흔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50% 이상 증가하는 것이 아닌 약간 증가할 경우에는 포퓰러 드럭을 유지하거나 계속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타슘의 경우에도 약간 올라가는 것이 흔히 있는데요. 포타슘이 5.5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포퓰러 드럭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퓰러 드럭의 일반적인 시장 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미프릴의 경우에는 2.5mg 하루 2번, 베린더프로의 경우에 2mg 하루 1번, ERB 제제의 경우에는 신부전에 대규모 RCT 결과가 있는 약제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간데사탄과 발사탄, 오살탄이 그렇습니다. 간데살탄의 경우에는 4에서 8mg, 발살탄의 경우에는 20에서 40mg 하루 2번을 사용하면 되겠고, 베타차잔제의 경우 비소프로롤, 카베디롤, 네비볼롤이 RCT에서 신부전 예후호전이 증명된 약제인데 초기에는 특히 베타 차전제의 경우에는 저용량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소프롤롤은 1.25 하루 한 번, 카베딜롤은 3.125 하루 두 번으로 시작을 해서 단계적으로 용량을 증량해야 되겠습니다.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스피로락톤만 처방이 가능한데 초기 용량으로 12.5mg를 쓰는 것이 무난합니다. 초기 용량을 사용하기 전에 베이스라인으로 크레아티닌과 포타슘을 확인하고 스피로락톤 12.5mg를 사용하게 되면 이후 주기적으로 크레아티닌과 포타슘을 확인해서 키드니 인절이나 하이퍼칼레미아가 생기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와 함께 신부전 약으로 개발된 건 아니지만은 SGLT2 이니비터가 현재로서는 이젝션 프레셔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신부전 환자에서 1차 약조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약이 되었습니다. SGLT2 이니비터는 사실 처음에는 혈당 조절을 위해서 개발되었는데 왜 이런 효과까지 나타나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GLT2는 소듐 글루코즈 코트랜스포터입니다. 따라서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하게 되면 소변으로 소듐의 배설이 증가하고 소변으로 글루코즈의 배설도 증가하게 됩니다. 소변으로 글루코즈의 배설이 증가해서 혈당이 조절되고 체중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기게 되겠고요. 소변으로 소듐의 배설이 증가해서 볼륨 오버로드가 감소하게 됐고 혈압이 감소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와 함께 부차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소변으로 소듐의 배설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튜블에서는 소변으로 과여과가 되고 있다라는 센싱에 대해서 도리어 글로메룰러스의 압력을 줄이는 튜블로 글로메룰라 피드백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글로메룰러스 내의 압력, 즉 사구체 내의 고혈압이 호전되는 효과가 생겨서 사구체를 더 효과적으로 보존하는 신기능 보호 효과까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기전으로 처음에는 혈당 조절을 위해서 개발된 SGLT2 이니비터이지만은 최근에는 카디오바스큘러 프로텍션, 레날 프로텍션을 위한 약제로서 더 널리 사용되게 이르렀습니다. SGLT2 이니비터는 일반적으로 특히 신부전이나 CKD의 경우에는 엠파글리폴로진 10mg, 다파글리폴로진 10m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엠파글리폴로진이나 다파글리폴로진이나 둘 다 처음에 사용할 때는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20이나 25 이상이면은 10mg부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SGLT2 이니비터를 비당뇨 환자에게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합니다. 보시면 결국은 카디악 에코를 한 환자에서 SGLT2 이니비터를 보험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LV 이젝션 프레셔가 40% 이하인 환자에서 SGLT 이니비터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LV 이젝션 프레셔가 40%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NT-proBNP나 객관적인 증거로서 신부전이 증명되고 그로 인해서 입원한 경우에는 SGLT 이니비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비당뇨 환자에서 심부전으로 SGLT 이니비터를 보험으로 처방하기 위해서는 카디악 에코를 해야 됩니다. 다만 카디악 에코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심부전이 강하게 의심되면 SGLT2 이니비터를 D코드로 비보험으로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는 것이, SGLT2 이니비터는 최근에 카피약의 경우에는 가격이 몇백 원대로 별로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D코드 비보험으로도 SGLT 이니비터를 사용하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엔트레스토의 경우에는 네프리르신 이니비터입니다. 즉 엔트레스토 안에는 ARB 제제인 발사탄과 네프리르신 이니비터인 사쿠비트릴 복합제입니다. 이런 이중 효과로 인해서 심부전 환자의 호전을 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엔트레스토의 경우에는 카디악 에코를 했을 때 이젝션 프레셔가 40% 미만인 환자에서만 보험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젝션 프레셔가 40% 이하인 환자의 경우에는 경험가에서는 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체로는 대학병원에서 급성심부전으로 입원해서 에코를 했고 이젝션 프레셔가 40% 이하인 환자라서 엔트레스토를 시작한 환자들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부전 환자의 경우에는 아니미아가 없다 하더라도 철분 결핍이 동반된 경우가 많고, 철분 결핍이 있는 심부전 환자에서 철분 주사를 통해 철분 수치를 호전시키면 심부전 입원 같은 예후 호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빈혈로 입원한 환자의 경우에는 아연 TIBC 페리틴을 측정하고 철분 결핍이 증명이 되면 철분 주사를 보험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철결핍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시룸 페리틴이 100 미만이면 철분 결핍으로 볼 수 있겠고요. 하트 페일리어의 경우에도 환자의 컨디션이 크로닉 로우 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 상태인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페리틴이 어큐트 페이지 리액턴트로 증가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연 TIBC, 즉 트랜스페린 세츄레이션을 봐야 되는데요. 시룸 페리틴이 300 미만일 경우에는 아연 TIBC, 즉 트랜스페린 세츄레이션을 봤을 때 20% 미만이면 철분 결핍으로 볼 수 있고, 이럴 때는 페린제트 같은 철분 주사를 보험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보험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어큐트 하트 페일리어로 입원한 환자 증례와 실제 오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1세 남성이 호흡곤란의 주소로 내원하였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비만이신 분이셨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자이십니다. 전 폐하에 수포음이 들리고 하지에 비팅 에데마가 있고 EKG 상으로는 하트레이트가 증가되어 있는 양상이지만 STT 체인지는 관찰이 되지 않아서 관상동맥 질환 가능성은 높지 않은 분입니다. 심부전을 의심해서 NT-프로BNP를 측정했는데 1200이 나와서 심부전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환자가 되겠고, 체스트 엑스레이 상으로도 심부전이 의심되는 환자입니다. 심부전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우선 심부전을 유발 또는 악화하게 된 요인과 함께 심부전에 대한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심부전을 유발 또는 악화하게 된 원인 질환으로서 제일 흔한 것은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증례 환자의 경우 관상동맥 질환이라면 EKG의 체인지나 트로포닌 같은 다른 카디악 엔자임의 증가가 있었을 텐데 그런 건 없었고, 환자가 아스마 같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리고 HS 엑스레이 상으로 COPD의 급성 악화가 의심이 되었기 때문에 악화 요인의 치료로서 COPD 악화에 준해서 IV 안티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이분이 심부전에 따른 급성 폐부종이 있기 때문에 IV 라식스를 사용해서 폐부종을 호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이분이 수축기 혈압도 110 이상으로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애프터로드를 줄일 수 있는 IVNTG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어큐트 하트 페일리어의 경우 ICU에 입원할 환자 같으면 훨씬 바이탈을 자주 체크하게 되겠지만은 ICU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환자의 상태가 호흡곤란이 있을 경우에는 바이탈과 IO를 좀 더 자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조절은 100에서 180 정도로 조절을 하면서 SpO2는 92% 이상 유지를 하는 것이 무난하겠습니다. 나잘 오투로 10리터 정도 또는 오투 마스크로 10리터 정도 줬는데도 즉 나잘 오투로 5리터를 주고 그래도 SpO2가 92%가 되지 않아서 그리고 호흡곤란이 지속이 돼서 마스크로 10리터 또는 15리터까지 줬는데도 SpO2가 목표치인 90이나 92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 다음 방법으로 하이플로 나잘 캐놀라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플로 나잘 캐놀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스타팅을 산소 FiO2를 60% 그리고 O2를 20에서 35리터 퍼 미니트로 시작을 하되 호흡곤란이 심하면 FiO2 60%, 산소 60리터 퍼 미니트까지 올렸다가 단계적으로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신부전 환자의 경우 일상적으로 저염식을 처방했지만은 근래 시행된 임상시험에서 급성신부전 환자라 하더라도 저염식이 환자의 예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환자가 식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염식은 환자가 가능할 때만 처방하면 되겠습니다. 소변량 측정이 급성신부전 환자에서는 매우 중요한데요. 환자가 IO 체크나 소변량 체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볼일을 꼭 넣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지만은 급성기 하루 이틀 정도는 소변량을 자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환자가 만약 그거를 체크하기 힘들다면 단기간이라도 볼일을 넣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어큐트 하트 페일리어에서 급성 폐부종이 있을 때 라식스는 하루 2번 정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환자가 기존에 인효제를 사용하지 않았던 환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라식스 1앰플 20mg을 하루 2번 정도 사용해서 하루 소변량을 2에서 3리터, 즉 하루 체중 2에서 3kg 정도 감소를 목표로 요요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환자가 급성폐부종이 있고 SBP가 110 이상이라면 애프터로드를 줄이기 위한 NTG 인퓨전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항상 신부전 환자를 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환자가 신부전이 생기게 된 언더라인 디지즈와 악화 요인이 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제일 흔한 언더라인 디지즈와 악화 요인은 관상동맥 질환이라는 사실이고 그 외에 관상동맥 질환이 아니다 하더라도 감염 같은 것으로도 악화 요인이 흔히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악화 요인에 대한 치료도 꼭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치료를 해서 나중에 급성폐부전이 호전 경과를 보이게 되면 이제는 포퓰러 드럭을 단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증내 환자의 경우에는 에스티메이티드 GFR 42, 포타슘 4.5였기 때문에 포퓰러 드럭을 단계적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고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25 이상이기 때문에 다파글리폴로치는 10mg으로 처음부터 바로 스타트할 수 있겠고 라식스를 사용해서 폐부종이 호전된다면 그 이후에는 카베딜롤 3.12 BID로 스타트하고 SBP가 100 이상이고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30 이상이고 포타슘이 5 미만이라면 스피로락톤 바나린 12.5mg QD로 스타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 에코를 해서 이젝션 프레셔가 40% 미만인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함께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30 이상이라면 엔트레스토 50mg BID 저용량을 스타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급성신부전으로 입원한 환자의 치료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언더라잉하게 하트 디지즈가 있는 사람들이 신부전 급성 악화가 생기지 않고 신부전으로 입원할 일이 없도록 만드는 예방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부전 입원
할 만한 유발효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NSAID입니다. 특히 고령이면서 당화 혈수치가 높고 NSAID를 처음 사용하는 환자에서 NSAID를 사용했을 때 심부전으로 입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더라잉하게 심혈관 질환을 앓은 지 오래됐고 고령이고 심부전 가능성이 있는 분이면 NSAID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한다 하더라도 매우 조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NSAID의 경우에는 어큐트 키너리 인저리, 그리고 어큐트 하트 페일리어, 그리고 GI 블리딩 같은 블리딩 이슈 같은 이런 부작용들이 특히 고령의 환자의 경우에서 흔히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혈압 이상지지혈증 약물 사용의 핵심을 간략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약의 초기 선택에서 크게 고려할 만한 요인 중에 하나는 고령이면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썩 좋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시간이 너무 없으신 환자의 경우에는 고혈압으로 진단되더라도 특별한 검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검사 없이도 충분하게 혈압 조절을 잘 할 수 있을 만한 약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암로디핀이 되겠습니다. 사실 ARB 제제나 이뇨제의 경우에는 크레아티닌과 일렉트로라이트 같은 이런 기본적인 워크업은 항상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런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한 검사라도 만약에 협조가 안 되거나 거부하시는 환자가 있는데 고혈압은 명확하다면 암로디핀 일반 성인은 5mg, 노인이거나 좀 노쇠하신 분이시면 2.5mg으로 스타트하는 것이 그 무난한 초이스가 되겠습니다. 노쇠나 쇠약하지 않은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이거나 또는 심혈관 질환, 심부전, 당뇨병, 만성콩밥병, 알부민뇨가 있는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암로디핀과 ARB 제제 복합제를 반할 사용하는 것이 제일 무난한 초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다양한 형태의 고혈압에서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가 증명된 ARB 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무난할 텐데요. 텔미사탄과 칸데사탄이 그런 ARB 제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지질혈증 치료를 할 때 항상 고려해야 될 점은 바로 우리가 이상지질혈증을 치료하는 목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스타틴 제제 같은 이상지질혈증을 치료할 때 콜레스테롤이 높은가 아니면 리피드 프로파일이 이상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접근법은 그렇게 썩 현명한 접근법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상지질혈증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이유는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조절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상지질혈증을 치료하는 이유와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 ASCV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이 이미 있고 혈관 안에 아세로스크레로틱 플락이 이미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이 낮다 하더라도 스타틴을 써야 됩니다. 따라서 ASCVD 예방을 위한 스타틴 처방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될 텐데 우선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이 이미 있어서 혈관 안에 아세로스크레로틱 플락이 있으면은 ASCVD의 추가적인 진행을 예방하고 그런 플락이 럽처가 돼서 어큐트 이스케믹 인설트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스타틴 제제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런 분의 경우에는 리피드 프로파일 결과에 거의 관계없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년 심혈관 위험도가 높을 때 특히 10년 심혈관 위험도를 예측하는 툴들은 주로 백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인에서 적용할 때 과대평가가 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의 위험도를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인종적인 차이를 고려할 수 있는 리스크 프리딕션 툴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리스크 프리딕션 툴은 몇 가지 논문에 퍼블리시 될 정도로 개발이 된 건 있지만은 아직 1차 진료에서 흔히 사용할 만큼 오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인종적인 차이를 고려할 만한 리스크 프리딕션 툴로서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것은 현재로서는 큐리스크 3가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영상검사에서 아서로스클로시스나 플락이 발견되거나 또 체스트 CT를 폐암 검진을 위해서 또는 복부 CT를 환자가 복통이 있을 때 찍었는데 찍은 보니까 에올타 안에 아스로스클로시스 플락이 아주 광범위하게 커져 있거나 한다면 도리어 이런 분들은 추가적인 ASCVD 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타틴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